네. 이 라우다테 데움이라는 거는 그 환경 문제, 이주민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현대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 해서 결정적으로는 기후 문제예요. 이건 기후 문제입니다. 라우다테 데움은. 그래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왜 발표하셨는지 이유가 있겠죠. 얼마 전에 두바이에서 기후 회의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후 회의 직전에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적인 그 권고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후 문제를 잘 정상들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바티칸 사이트에서 영어로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 주교회의 번역실에서 번역을 해서 관보에 기재를 하면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헌이 보내드리는 게 뭐냐면 딜렉시노스 딜렉시노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딜렉시노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얼마 전에 폐막된 시노드 최종 문서예요. 이것도 곧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텐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사이트를 딱 눌러보면 주교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죠. 우리나라 말은 그다음에 영어는 바티칸 사이트로 연결이 될 거예요. 바티칸 사이트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말이 지원이 안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한국 바티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좀 늦으니까 바티칸 뉴스 사이트가 있는데 번역이 좀 늦으니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보시고 참고해서 우리가 좀 세계화된 시절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이 지금 두 개의 문헌은 가장 최근의 문헌이에요. 교황님이 내신. 그래서 하나는 기후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신호들을 폐막하시면서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겁니다. 그래서 네, 구글 번역기 돌리지 마세요. 번역이 반역이라 그러잖아.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 노동과 자본과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276항을 할 차례예요. 그죠? 노동은 누가 해요? 노동자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물질이에요? 자본은 뭐예요? 네, 그럼 노동이 먼저예요? 자본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노동이 먼저죠. 우리나라에서 노동이 먼저예요? 자본이 먼저예요? 시장 노동주의예요? 시장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지 노동자 국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본이 먼저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자본을 형성하고 재생산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중요한 것은 그 노동을 하는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인 몇 사람에 의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 노동과 자본과의 문제에서 그 임팩트가 강한 것은 자본일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자본주의를 숭상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을 우선으로 모든 정책이 펴지고 생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자정 능력이 있을까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모든 것이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적당한 임금이 책정이 되고 그리고 재생산될 물건들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잉여된 이익을 어떻게 다시 해서 시장에 재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한 거지. 그런데 이런 자정력이 시장에 있을까요? 시장 자체에? 우리가 경제를 배울 때 그 최초의 경제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 뭐예요? 이씨. 이거죠. 국가가 부유하게 되는. 이 사람이 확고하게 믿었던 게 뭐예요? 시장은 이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아담 스미스의 이론, 우리가 물론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가 너무 많이 발달되고 또 시민의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의식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처음에 자본주의가 생겼을 때 벌써 16세기, 17세기 이때죠. 이때 이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자정하고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고 그의 이 국부론은 그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교과서예요. 심지어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교과서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할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뭐 밀 같은 걸 많이 생산했으니까 밀을 수확을 해요. 밀을 다 수확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됐어. 그래서 버렸어요. 그 밀을 알을 버렸는데 또 나와, 지겹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그래도 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에서 낙타 끌고 헥헥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니네 어디 가냐? 그랬더니 밀을 팔러 간대. 밀을 파냐? 밀을 판다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밀을 팔아서 대신 뭘 얻으면 좋을까? 금덩어리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소금덩어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역이 시작이 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됐던 것이 바로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무역 때문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어떤 상업적인 그 것들이 이제 마인드가 인류가 점점 깨나가면서 이제 정말 자본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가들이 형성이 되고 또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길드 조직이라고 그러죠. 보부상들 조직.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시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믿었어요. 금 1kg은 쌀 1kg과 가격이 같을 거다라고 믿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금 1kg과 쌀 1kg은 가격이 같지 않아요. 거기에는 차등의 어떤 그 가격 결정이 있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것들과 잉여이익이라는 놀라운 변수들이 우리 사회의 학문 안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결국 시장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람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체제 안에서는 이 자정 능력은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자본주의 시장법, 시장자본주의법 이런 법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순진하게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놔두는 그런 방임적인 어떤 정책들이 특별히 어떤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까지 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거나 어떤 일을 내치거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결정이 되니까 시장은 이미 오염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이 다 그래요. 전 세계 시장이 다 그래요. 자, 이번에 미국에 당선된 사람, 그 사람이 뭐 보호무역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죠. 자, 이게 미국이란 땅덩어리예요.
여기 벽에 멕시코가 있어요. 이 멕시코에서 여기 캘리포니아주, 그다음에 뉴멕시코주, 이 주로 여름에 여기는 남쪽에 농사 짓는데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인건비를 감당을 못해요. 미국 사람들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거든. 근데 그러려면 이 국경을 열어야 되는데 지난번 정권 때 어떻게 했어요? 벽을 쌓았잖아. 왜냐면 미립국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미립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적으로는 불법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없으면 여기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장도 형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계절만 문을 열어줘서 법적으로 합법적인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일을 하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미국에서 실행을 했었죠. 자, 이 시장은 정말 절묘한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 무엇인가, 목표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시장은 어떤 것이 목표여야 되는가를 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적인 문제이고요.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갖다가 사회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이고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이거인 거죠. 그러기 위해선 이 시장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정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정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안 돼요. 정치가 해야 돼요. 정치가 있죠. 이 정자가 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 한 계속 경제와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제에 대해서 저도 직접 경제 생활을 더 많이 하시니까 저보다는 더 절실하게 아실 건데, 우리 다 서민이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나는 그냥 이 거대한 구조에 편입된 작은 조각 하나로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조금만 더 잘 되면 정말 출세했다고 기뻐하고 이래요. 나 한심해 죽겠는 게 뭐냐면 정치가 욕을 바가지로 해. 그러다 누가 시의원 됐다 그러면 박수치고 앉았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국회의원 되든 박수치고 그 사람 축하한다 그러고, 그러면 새끼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욕을 해대는 정치가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서민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 한 개인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리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교회는 그래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자, 223쪽.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인간 자본과 사회 자본이 있습니다. 그쵸? 무엇이 우선일지 알겠죠? 네. 277항 네 번째 줄. 노동은 자본보다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 원칙은 생산 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항상 주요 동인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총합인 자본은 다만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은 여기 인자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도구인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그 밑에 줄이죠. 상호 보완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상호 보완 관계를 법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이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 정부인 거죠. 그것을 잘못 만들고 잘못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뭐 계속 1%대 99% 되는 거지 뭐. 딴 방법이 어디 있어. 응? 자, 278항 우리 시대의 놀라운 변화와 관련하여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시대의 놀라운 변화는 뭐예요? 자본이 정치에 앞선 거죠. 경제가 정치에 앞서고 자본이 정치에 앞선 게 놀라운 변화인 거죠. 뭐 딴 게 있겠어요? 우리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주요 자원과 결정적 요인은 인간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을 통한 인간의 전체적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밑에 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9항 절묘한 이야기입니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특히 흔히 적대적 특징을 보이며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그렇죠. 그래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열심히 싸우잖아요. 하지만 상생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띈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요즘에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새로운 시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화라는 것입니다. 세계화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그거죠. 세계화됐어요. 발전시켰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넓어지고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코카콜라 마시고 앉았어요. 이게 세계화 맞아요? 세계화 맞아요? 우리 시장에 우리 물건들 중에 옷들이 그렇게 가내 수공업으로 수없이 많은 옷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유명 상표들로 다 통일이 되고 있어요. 세계화 맞아요? 우리는 또다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에 예속되어 있어요. 새로운 형태로. 노스페이스, 아이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수많은 상표들, 글로벌리제이션의 결과예요. 세계화의 결과인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떠준 옷, 만들어준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써 편안함과 더, 그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돈으로. 그러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해요. 네,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279항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체로 발전과 진보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의 시장화는 노동자들을 경제 구조와 무절제한 생산성 추구에 착취당할 위험으로 내몬다. 입니다. 자,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밑에 602번을 보세요.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께서 교황청 사회학술원에서 한 회의입니다. 1999년에 하셨대요. 기억하십니까? 그 레룸 노바름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한 대 때린다. 어떻게 압수자가 아니라 세기를 틀리냐, 세기를. 새로운 사태, 새로운 일. 회칙들 제가 얘기했잖아. 몇 년도예요? 몇 년도예요? 날 치다 보면 답이 나오냐고. 내가 이 연도를 보면서 그거는 프랑스 대혁명 얘기고 100년 때 이때 발표하는 회칙이 뭐라 그랬어요? 레오 13세 성 요한 바오로 2세 이미 100주년 때 이 100주년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엄청나게 경고를 하셨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999년, 2000년 대의년 바로 앞두고 교황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100주년 41항에 써 있는 말이 인용이 되어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연대 참여가 증가하느냐 또는 치열한 경쟁과 상호 배타성의 관계가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기 아니 왜 이렇게 또 안 지워져 얘? 왜 이래? 손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가? 지우개로 쓰라고? 지우개로 해도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색깔이 없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화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퇴퇴.
네. 여담인데요. 무슨 해예요? 요때에 걸쳐서 큰 사건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뭐냐면 소련의 붕괴예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라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의 러시아가 주변의 위성 국가를 다 연방으로 해서 포섭하고 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내 연도수가 헷갈려서 다 써놓을래. 소련. 뭐 전쟁을 겪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소련은 벌써 우리 무섭죠. 낫과 망치, 그죠? 빨간색, 무서운 숙청, 전쟁, 심지어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소련이 정치적으로 무슨 주의를 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때 이럴 줄 알았어. 사회주의죠. 정치는 사회주의예요. 경제는 공산주의죠. 우리 이거 구별해야 돼요. 정치가 물론 공산당이 정치 세력을 가져요. 하지만 정치는 사회주의예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조선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이렇게 되잖아. 사회주의예요. 정치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요? 선거로 뽑죠. 그런데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주로 당에서 공천이라는 걸 받죠. 우리나라가 당이 몇 개나 있어요? 많죠.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각 당은 후보를 낼 수가 있지요. 이 러시아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마찬가지로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당이 딱 하나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정부가 있는데 정부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김건희가 있잖아. 뭐 어렵게 얘기를 해. 근데 다른 나라는 어디가 누가 있어요? 당이 있어요. 공산당이 있어요. 그게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보다 공산당이 먼저로 헌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부 위에 누가 있어요? 헌법적으로는 국민이 있죠. 국민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국회죠, 국회.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정부보다 우선인 것이 국회예요.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국회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정한 것들을 법을 여기서 정하잖아. 그죠? 정부는 입법권이 없죠. 그죠? 입법권은 여기서 하는 거죠. 저희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국회에서 정한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여기 정부가 법을 정하지는 않아요.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위법이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원인데, 네, 잘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현상적인 거로서 이론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당이 먼저예요. 자, 소련이 붕괴됐어요. 공산당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다당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또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여러 나라가 분리돼 나왔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이렇게 붕괴된 다음에 이 나라들의 경제 정책이 무슨 주의로 변했을까요? 자본주의로 변했어요. 중국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예요. 거기에 빈부격차가 보통 심한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트위스트 치는 곳입니다.
상 요즘에 트로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잖아. 아유, 썩을 놈에. 대한민국 정신 다 망치고 있어요, 예체능이. 이게 무슨 개지랄을 떠는지, 진짜. 그런데 침 흘리면서 쳐다보지 마세요, 뭐, 트로트 같은 거. 무슨, 예체능 보시지 마세요. 죄악이야, 지금. 내가 볼 땐 죄악이야. 자본주의예요. 상하이 그냥 한 예를 들면, 피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오이를 CD에다 넣고, OECD 국가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가들에게 학력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 귀찮아. 1. 이렇게, 문 쪽이고, 2가 수학이고, 3이 과학일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학력, 수행, 그 평가인 거죠. 그게 피사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 애들이 몇 등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강남 스타일이잖아,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데이터가 10년 전 데이터였지만 우리가 1, 2, 3등 안에 항상 들었어요.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대학생 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위권 아래로 추락해. 이 새끼들 공부를 때려주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반짝한 건 성적이 이거지. 상하이는 이 모든 국가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요. 돈이 많으니까 이거 뭐 강남과에는 저리 가라야. 네, 상하이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그냥 말씀드렸어요. 북한이 테스트한 나라 중에서 뒤에서 뭐 몇 번째 안 돼요. 최악의 나라, 에티오피아, 뭐 인도. 그런데 북한 수학이 김일성 대학 합격 애들 저성적 가지고 서울대학교 한 명도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있을 정도로 그래요. 네. 북한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변화들에서 지금 노동과 자본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은 반드시 자본에 우선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자본주의 치하에서도 노동이 항상 뒷전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 와중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주민들입니다. 그 이주민이 나중에 기회 되시면 람페두사라는 섬이에요. 이탈리아가 있으면 이쪽에 있어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는 섬이에요. 이탈리아 섬. 여기서 배 타고 밀항을 해서 여기에 착륙하려고 그 중간에 있는 섬이 람페두사예요. 여기 아프리카에서 밀항해서 온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섬입니다. 배가 100명이 타야 되면 100명만 타면 되잖아. 교황님께서 선출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방문하셨던 섬 중에 하나가 이 섬입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골치 아프죠. 또 돌려보내자니 그 돌려보내는 비용도 막대하고 람페두사 주민들은 또 뭐야? 그 사람들 평화로운 섬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근데 갑자기 람페두사 주민들보다도 수용소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이탈리아가 그래도 유럽 국가니까 걔네들을 잘 먹이거든요. 그 사람들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수용소에서 먹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니 그 재정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이며 지금 강제로 송환시키고 있는데 뭐 국가 여론이 그러니까 또 인도적으로는 또 그러면 안 된다고 좀 교회에서 땡땡거리고 얘기하고 앉았으니 고통스럽죠. 네, 람페두사. 어떻게 보면 이 이주민 문제의 가장 그 극단의 예가 이 람페두사 섬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람페두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동영상 같은 거 프란시스코 교황이 떠 있을 거예요. 다 회교 신자들입니다. 이슬람 신자들이에요.
네, 어쨌든 그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왜요? 281항, 281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281항 다섯 번째 줄. 오른쪽에 이러한 있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노동을 자본의 수요에 연결시키는 일이며 가능한 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목적을 지닌 광범위한 중간 집단. 경제적으로 이 중간 집단이 뭐겠어요? 소상공인이에요. 소상공인. 중간 집단들은 공권력에 대하여 진정한 자율성을 누려야 되고 공권력이 뭘 통제하면 안 돼요. 중간 집단들을. 그리고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죠? 상호 간의 진정한 협력과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그들 고유의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한번 예민한 문제 직접 대면해 볼까요? 지금 의료 문제. 네? 의학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인가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인가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생명이라는 걸 담지를 하고 있어요. 도의적 책임이 크죠? 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노동자라면 월급이 나와야지를 하지, 그죠? 의학의 문제, 뭐 병원을 지금 이 발단이 된 게 정부에서 의사 숫자를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2,000명) 이 2,000명을 산출한 기준은 뭐 딴 나라 걸 베껴가지고 산출을 했죠. 근데 이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발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의사 2,000명을 더 만들어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로 어떻게 만들어? 왜 의미가 없어요? 의사가 지금 모자란다는 생각은 저는 못 하고 있거든요. 저기 경상도 전라도에는 의사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 있다는 거죠. 네, 서울에 수도권에 모여 있죠. 돈이 되니까. 네, 지역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그럼 강제로 해산시킬까요? 안 되지. 안 되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자본주의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노동자 맞아요? 그러면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노동자가 아니고 잘 살 수 있게 뭘 한 다음에 뭐 증언을 하든지 병원을 지어주든지 의료기기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개인적으로 병원 차려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그 장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또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돈은 그러면 국가에서 대줄래요? 제 조카 녀석이 병원에 있어요. 의사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병원 의사예요. 그 녀석들은 너 보건소 가서 저기 그 제주도 밑에 우도 보건소 있더라. 거기 가서 평생 살아라. 그 단순히 돈만 받고 그 월급이 충분하다고 가지 않아요. 의사로서 연구도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이런. 근데 거기는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전국의 모든 병원, 대학병원들을 하나씩 크게 만들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다 하게 해줘요. 국가 예산으로.
자,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결국 자본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국가 정책에서. 그래서 아까 의사를 갖다 다 풀뿌리 흩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 밑에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의사죠. 의사하고 간호사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그 계층입니다. 그죠? 간호사들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결론적으로 책임은 여기에 있는 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2,000명을 늘린다. 그래서 하겠다는데 교수들이 못 가르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갑자기 증원을 시키면 교육이 안 된다. 그쵸? 시신증도 더 많이 해야 돼. 다들 하세요. 저 2,000명 되면 짤 시체가 없어. 언론을 오늘 가서 시신기증들 하세요. 그렇잖아. 2,000명짜리면 2,000구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째나? 심지어 죽지도 않아. 이게 지금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의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뭐인 것 같아요? 정치가들의 그 반사 이익과 의료계에서의 반사 이익과 국민들은 원하는 건 또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 것인가? 정치로서 선택을 하고 뭐 어떤 논리로서 선택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의료라는 것은 하나의 세계예요. 이미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걸 갖다가 강제로 이렇게 막 할 수는 사실 없어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목숨이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것과는 좀 달라야 되겠죠. 이게 그냥 뭐 공장에서 그냥 뭐 밀가루 찍어내듯이 찍어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예민하게 따져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시장 하나에다 놓고 한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병원들이 다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돈이 되니까. 그리고 나는 한동안 청담 한의원? 한의원 중에 청담 한의원? 그 간판이 막 여기저기 나붙어 있는 거야. 내가 살던 광주 쪽은. 저거 뭐냐 그러니까 무슨 체인점이냐 내가 그랬어요. 잘 된다 그러니까 한의원들이 너나 나나 다 청담 한의원이야. 그래서 저희 잘하냐 그러니까 어느 집이 잘했나 봐. 자, 잡소리 같은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과 사유재산, 그러니까 저희 노동과 자본의 문제 뭐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지금 단순하게 옛날같이 노동, 자본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 변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회가 넓다 보니 의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주민 얘기도 말씀드렸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본이라는 커다란 것 안에 어떤 방식으로 예속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사실 없어요. 사실 없어요. 제가 오스트리아의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오스트리아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체코를,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쪽 끝이 오스트리아예요. 여기가 바로 체코였어요. 이렇게 쓰죠. 여기를 살짝 넘어갔다 오는 거야. 이게 몇 년도냐면, 내가 몇 년도에 갔었지? 95년인가? 국경이 이제 그때 허술해요. 체코는 그때 국경 벽을 안 세웠어. 왜냐면 무조건 들어와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좀 힘든데 여기는 별로. 근데 뭐 이렇게 하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 이 체코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정부의 공무원이었던 시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자기가 정해진 것만 밖에 못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것대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월급을 주는 기준이 뭐냐면 얼마만큼 일했느냐야.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시간 때우고 집에 가면 돈이 나오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생산이 안 되죠. 생산량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중국에 갔다 온 어떤 신문이 공산주의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동자가 있잖아. 여기 못질을 하고 있어요. 땅.
예를 들어서 퇴근이 6시야. 6시에 땡 치면 이렇게 하다가 딱 쓴대. 그리고 퇴근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0.1초 더 이상 월급이 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인간인가, 어떤 존재가 인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국가라든지 단체가 상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해도 다 인간의 욕심이 킬 수밖에 없어요. 사회교리에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맨 앞에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인격주의를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거든. 창조된 하나님의 무상이다. 구원된 존엄한 존재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으면 어떤 짓거리를 해도 안 돼요. 우리부터 사람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위대하잖아요. 나눌 줄도 알고, 내어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줄 줄도 압니다. 네, 280, 몇 시예요, 지금? 46. 네. 노동과 사유재산의 관계. 네. 사유재산 중요해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땅이 있어요. 여기 평택, 여기 안성, 서울. 도로를 뚫어요. 여기 부산. 땅을 내놔야지 뚫지. 그죠? 그래서 우리 경부선이 어디로 뚫렸어요? 평택을 지나가요? 안성을 지나가요? 자. 여기 이렇게 길을 내야 돼. 길을 내야 돼. 내 땅이에요. 길을 내야 돼. 요만큼이 잘려나가요. 농사를 잘 짓고 있었어. 보상이라는 걸 한대, 어쨌든. 근데 이 땅과 이 땅은, 그렇죠. 이 땅을 내가 지금 내놔야 되는데 내놓기 싫어. 근데 우리 강제로 뺐었죠. 경제 개발한다고. 사유재산이잖아. 근데 어떤 논리를 뺏었어요? 공익의 이유로 땅들을 뭐 협박과 회유와 당연히 내려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없이 그래서 우리 경제 개발했잖아.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볼 때도 열심히 부르고 교회 정신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보호돼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익은 어떻게 할 거냐? 공익이 사유재산에 우선이에요. 공익이 사유재산에 우선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네. 공익을 위해서 딸을 중국으로 조공을 바쳐라.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겠죠? 네, 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83항 밑에서 네 번째 줄 보편적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그 목적이 재산, 재화, 사유재산까지도 포함해서.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땅이 있어. 여기 도로가 없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땅 주인과 여기 땅 주인이
합의를 해서 이 도로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쇠사슬을 채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지.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단 하나도 양보를 안 하더라고. 둘 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하고 사이 좋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쇠사슬을 갖다, 나 쇠사슬 값이 아깝다 그랬어. 그걸 엿바꿔 먹자 그랬었어. 근데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분당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산을 막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뭐 개발업자들이야 뭐 개발하시지. 그리고서 뭐 땅 분양했는데 알고 보니까 맹지야.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여기만 맹지가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맹지였어. 알고 보니까 저 밑.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자기 땅인데 이 산 전체가 누구의 소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다 맹지인 거지. 그래서 뭐 몇 채씩 이렇게 날아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산 주인은 나는 땅 요것만 팔았지 이건 판 거 아니니까 그리고 길도 없었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있었던 분당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여기 땅이야. 여기 뒤에 집이 있어. 요 땅을 이만큼을 길로 내달라 그랬어. 수녀님네 집안이야. 그래서 내줬어요. 몇십 년 전에. 이게 뭐가 돼요? 그건 길이잖아. 못 막아요, 지금. 근데 이 집이 수녀님만 있는 게 아니라 냉담자도 많고 괘씸한 인간들도 있어. 후손 중에. 이걸 막으려고 그랬더니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 수녀님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예정이고. 그래서 이 성당이 골치가 아프겠죠. 이거 해결하려고 제가 시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다 손사래를 치더라고. 싸움만 된다고. 법적으로 이게 몇십 년 지나면 길은 길이어야 돼요. 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이렇게 된 길로 된 경우가 우리 교구에도 몇 개가 있어요. 성당에서 내줘가지고. 그래서 후임 신부들이 전임 신부를 막 욕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욕 안 했습니다. 잡히면 죽여버린다 그랬지. 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땅이 있으면 정말 좋을 땅이거든, 사실. 지금 성당 짓고 있는데, 그 땅이 있으면 정말 참 유용한 땅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성동산을 그쪽으로 뒤로 붙이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요. 자, 사유재산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시고, 보편적 목적 꼭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284항, 휴식에 대해서 창조주 하느님처럼 잘 휴식을 해야 합니다. 286항 보세요. 공공권위는, 즉 공권력은 경제적 생산을 이유로 시민들에게 휴식과 하느님 예배를 위한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날 빨간 날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군국주의 국가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잘 쉬셨어요? 10월 1일 날? 기업주 여러분, 쉬니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노동자들 무조건 쉬게 했어야 되잖아. 10월 1일 날. 우리나라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에요? 토요일 날 국가 공휴일이 끼면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을 줘야 돼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년 3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3월 3일이 월요일이 빨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 빨간 날이에요. 3월 2일은 뭐 하는 날? 이성효 주교님 오시는 날. 농담인 줄 아나 봐. 저번에 왔어요. 네. 내년에 또 오신대요. 오늘 아침에 공문 확인했어요. 기함을 했습니다. 아우 좋아라.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어. 오늘 아침에 이 신부하고 야 어떻게 토요일 날이 빨간 날인데 월요일 날 대체 공휴일을 주냐 그랬더니 그렇게 됐대.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휴식을 아주 잘 보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국가입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특별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병원 환자는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양면이 있으니까 휴식을 보장하라 그랬지 죽을 권리를 보장하라고는 안 했거든.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도 약국들이 저기 쉬는 날 어느 약국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공지 붙이나요? 요즘에 붙여요. 네, 네. 그 제가 있었던 나라는 그게 마을마다 약국이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국 앞에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밤중에 자판기로 약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약들이 허락이 돼요. 뭐 해열제, 두통제, 뭐 소화제 이 정도 간단한 거 그것들은 자판기로 살 수 있어요. 약국 앞에 자판기가 있어요. 우리 편의점에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편의롭다. 네네 기본적인 것들 네네. 아 편의점에 살 수 있어요. 네. 드럭스토어니까 네. 네. 컨비니언트 스토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휴일을 보장을 하는데 공휴일이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은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휴식이에요. 좌우간 그 휴식을 잘 이렇게 보장하도록 하는데 요즘은 휴식을 갖다가 그 자기가 원할 때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휴식을 여가 이용을 위해서 잘 쓰는데 이것도 있어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해야 돼요? 40시간 근무해요? 선생님들은 그 수업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잘 자신이 없는 발언이긴 한데 어떤 교감 선생님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계산을 딱 해서 월화수목에 딱 끝낸대. 그 금토주를 쉰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데 이제 교장으로 은퇴하셨어요. 저 있을 때는 교감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선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있었고 애들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기뻐서 그야말로 실제로 교감 때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 갔어요. 평소 교사들은 평일에 안 오잖아. 저희 주일날 안 오잖아. 요즘엔 당직 숙직 이런 거 없어져가지고 옛날엔 당직 숙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밤에 남자 선생님들이 지키고 공휴일에는 선생님들이 숙직이라 그래가지고 당직이죠 당직. 그래서 주일날 여선생님들이 나와서 학교 지키고 이랬는데 그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휴일날 그러니까 방학 때 맨날 학교를 갔어요. 맨날 교감이. 그래서 청소하고 교장 돼서도 선생님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화장실 청소 이 양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래가지고 우리 성당에다가 알바생 할아버지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맨날 청소하고 교장하고 둘이서 같이 밥 먹고 그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휴식을 잘 써야죠. 그 보편적인 목적에 맞게. 근데 뭐 나는 노동자인 거죠. 진짜 그럴 경우에. 그러면서 노동자냐 선생이냐 하면 선생이다 해서 뭐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결론적으로 인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개인도 국가도 시스템도 망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돈에 관계되고 이해관계가 관련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마약 같은 권력 그렇습니다. 자, 경제 문제 항상 머리 아픈 문제예요. 자, 다음 시간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할 거고요. 제가 제가 사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라우다테 데움을 번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게 주님을 라우다토 시 이게 찬미받으소서 뭔지 알죠? 네. 그 다음에 라우데테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렇게 해야 되나?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말뜻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예요. 이 두 개가 다 환경 문제를 다룬 교황문헌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우다토 시를 우리가 안 짚고 지나갔는데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 말로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한번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 두 개를 짚을 텐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왜 이렇게 안 지워져? 옷기 때문에 그러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